자,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한국전쟁에서의 김일성의 전쟁 지휘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일본 측의 평가,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을 어떻게 북한 측이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승리한 날로 바꿔치기 했는지, 어떻게 거짓말해서 바꿨는지 하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지휘자로서 김일성에 대한 평가 일본 입장 한번 볼까요? 일본 입장은 제가 읽은 책은 이 사람 누구예요? 와다 하루키라는 그 친한파 이른바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북조선의 역사를 쓴 책도 있고, 또 한일 백년사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 백년사를 다룬 책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한국전쟁 얘기가 나와요. 왜 북조선 얘기하면서 한국전쟁 얘기 안 할 수 없고. 이거 봅시다. 여기 213쪽에 그 북조선 이 책에 213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대전의 지휘관으로 그가 보여준 능력은 대단하지 않았다. 중국의 국국내전에서 경험을 쌓은 연안계의 장군 김웅 등이 중국 인민지원국과 협력해서 전쟁을 지휘하였다. 그러니까 전쟁 지휘관으로서 별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선정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뭐 완전히 뭐 김일성이 다 뭐 미군도 이기고 일본군도 이기고 그랬다고 거짓말하지만 객관적인 팩트는 이렇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참전하는 게 뭡니까? 중공군이 참전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양 원산 라인을 미군이 넘지 않았으면, 중공군은 참전 안 했어요. 왜 참전 안 했느냐?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에 대단한 나라고, 워낙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미군이 평양 원산 라인을 넘지 않고 또 설사 넘었다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자제하고 물러가고 이렇게 압록강까지만 안 왔어도 미군이 중공군이 참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중공군 이제 마오쩌둥은 어느 순간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참을 수 없다 해서 참전을 하는 거죠. 중공군이 참전한 다음에는 이 김일성은 지휘 계통에서 빼버려요. 군사 지휘 계통에서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평도화이가 현장의 총사령관이고 북한에선 누가 전쟁을 지휘했느냐? 중국인민지원군하고 김웅은 연안계로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중국의 그 동북 항일 연군 그 중국군 휘하로 들어가서 일본군하고 싸운 그 세력 중에 김웅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투 능력이 뛰어나니까 평도화이가 이 김웅 등을 데리고 전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내려가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김일성하고 마오쩌둥이 전쟁 후에 만나는 사진인데, 사진에서 뭐 느껴지는 게 없나요?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있는데, 뭐라 그럴까. 표정에서 벌써 표정이 간단치가 않죠. 표정이 간단치가 않아요. 너무 천진한 표정이죠. 이게 두 사람 성격을 잘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천진난만하고, 진짜 그야말로 깜냥도 안 되면서 한국전쟁 일으켜서 수백만 동포를 죽인 사람이고, 이 사람도 뭐 수백만 동포 죽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중국 대륙을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실현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중국 대륙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사실은 그 분열상을 벗어나서 비로소 이제 현대 중국이라는 게 이제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니까요. 중흥에. 자, 이 사진 뭐 하여튼 재밌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북조선 이 와다 하루키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중연합사령부 부사령의 조선인 김웅이 들어갔고, 이거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김일성은 전쟁의 작전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실력이 없으니까 빼버려야죠. 그래서 김일성은 조선전쟁을 미중전쟁으로 이끌어가면서 자신을 전쟁의 지휘 계통에서 배제한 마오쩌둥을 용서하지 않았다. 넌 빠져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오쩌둥이. 김웅 들어와. 김웅 너랑 같이 할래. 능력 없는 놈 빠져 이랬다는데 이때 원한을 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956년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저기 누구죠? 그 박헌영. 북한에서 사실 1인자는 김일성이었고 2인자는 박헌영이었잖아요. 근데 공산당 활동 경력 같은 거 보면은 사실은 박헌영이 더 진짜 공산당이었죠.
그 조선 국내에서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는 건 뭐 훨씬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원래 그 뭐 괴뢰 정권이랄까 만만한 놈이 좋잖아요. 만만한 놈을 시켜야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56년 이전에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렇게 김일성을 별거 아닌 걸로 보았던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하고 짜고 김일성을 해임시키자 하고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조사단을 보내요. 박헌영 숙청에 대한 조사단을.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도화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한국전쟁 당시의 중국 파견사령부 총사령관 황도화이가 중국 대표로 참여하고 그리고 미코얀 그 소련에서 미코얀이 그 조사단에 참가해요. 그래서 베이징을 출발할 때 이거는 이제 이때 동행한 코비젠코라는 사람이 증언했다는 내용이죠. 베이징을 출발할 때 김일성을 자르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생각하고. 근데 막상 평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김일성이 완전히 그 숙청을 마치고 장악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해임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서 물러나요. 근데 하지만은 이 펑더화이와 미코얀이 자기를 자를 생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자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하고 비교해서 말한다면 대통령을 자르러 왔다가 미수에 그친 거니까 이때 김일성이 얼마나 사실은 가슴이 놀라고 그리고 원한을 품었겠어요. 원한을 품었다는 거죠. 분노와 불만. 그래서 이 분노와 불만은 마오쩌둥의 신뢰를 받던 박일우. 마오쩌둥의 신뢰를 받던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연안파죠. 그 중국에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그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은 지지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숙청되죠. 연안파도 나중에 숙청이 되죠. 이 마오쩌둥에 대한 원한을 품어요, 김일성은.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은 이 뒤에 만나죠. 57년인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마오쩌둥이 김일성한테 사과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너 자르라고 그랬던 거 미안하다. 하여튼 재밌는 일이죠. 그 정도로 이 한국전쟁 과정을 보면 김일성은 중국이 없었으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것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또 싸우면서 배척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뭐 왜 입술이 없어지면은 이가 시리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이 그 전초기지로서 북한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대를 하지만 근데 이 김일성 신화에서 말하자면 괘씸한 건 그런 거예요. 미국한테는 형편없이 깨지고 이승만한테는 대승을 거뒀지만 미국한테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고 그래서 중국의 지원으로 겨우 살아났는데 나중에 북한 국민한테 선전할 때는 자기가 당한 것처럼 선전하니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너무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북한 자체의 신화, 이 신화라는 거는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국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신화입니다. 그 신화에서는 김일성이 전쟁의 신 정도가 돼요. 왜냐면 그 막강한 일본 관동군도 물리치고 항복을 받고 또 그 막강한 미국도 물리치고 사실은 물리친 적이 없는데 물리쳐다 거짓말하는 거죠.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는 그냥 웃긴다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일 백년사에서 와다 하루키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한국전쟁은 지상에서는 중하고 중미 전쟁이었고 지상군 싸움에서는 공중전에서는 소련하고 미군 전투기가 싸웠다. 이렇게 국제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국전쟁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북한군하고 남한군이 싸웠고 중공군이 참전해서 참 고생을 했다. 일사후퇴하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남한 국군하고 북한 인민군이 중심이 돼서 싸운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쟁의 초반 그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그때만이 사실은 남한과 북한의 내전이고 미국이 참전하면서부터는 전쟁의 양상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상군 싸움에서는 중미 전쟁이고 그리고 공중전에서는 소련 비행사들이 북한군 군복을 입고 참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 거기에 들키지 않으려고 말도 안 하고 조종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소련은 참전하면서도 끝내 이 사실을 숨기고자 했어요. 스탈린은. 왜냐? 미국이 원자폭탄이 무서워서. 그만큼 미국이 강한 나라였으니 그 당시에. 자,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전쟁에 대한 그 마지막 거짓말 두 개입니다. 거짓말 구는 미군을 본래 있던 곳으로 쫓아내고 이런 거짓말을. 이게 뭐냐면은 미군이 북침을 했다. 그래서 북침을 한 거를 물리쳐가지고 38선 이남으로 쫓아냈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게 진짜 큰 거짓말인데요. 이게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는. 김일성에 관련된 10가지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건 이거예요. 1953년 7월 27일 굴욕적인 항복선언서에 미국이 서명하게 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3년 7월 27일은 휴전이에요, 휴전. 그 휴전도 전쟁에 지친, 1952년에. 1952년이면 뭐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중국하고 미국 사이 육상전이, 지상전이 교착 상태에 빠졌으면서도, 이승만은 계속 전쟁하기를 원했고, 스탈린도 전쟁하기를 원하는 상태에서 한국군만 딜이 죽어나가는, 북한 인민군도 마찬가지죠. 딜이 죽어나는 그야말로 사람을 무슨 뭐라 그래, 종이 가는 거. 그런데 넣어서 막 가는 듯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할 때예요. 전선은 거의 뭐 차이가 나지가 않고. 전쟁에 지친 김일성은 중국 마오쩌둥한테 휴전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특히 스탈린은 계속 전투를 하라고 그랬고, 마오쩌둥도 스탈린이 이때 대장인데 물리칠 수가 없잖아요. 마오쩌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미국이 중국을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김일성은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1953년 5월 총사령관이 사망한 후 모스크바는 마침내 27일 미국과의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저는 이거 오타 같아요. 이거 3월이에요. 1953년 3월에 이 총사령관이 누구냐면은 스탈린이 죽잖아요. 이때 스탈린이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은 저 북쪽의 뭐라 그럴까 배후 세력, 배후의 우두머리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이 계속 전쟁을 밀어붙이다가 이때 죽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던 대장이 죽었으니까 이 교착 상태 계속 휴전선 38도선 부근에서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어느 한쪽이 이길 가능성도 없어요. 김일성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 이제 휴전하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이후 평양은, 근데 여기서부터가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김일성은 휴전을 원했고, 전쟁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군이 북한에 대한 폭격은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나중에 그런 증언이 나와요. 미국 공군사령관이. 북한에는 지금 폭격을 하도 해가지고, 북한의 도시, 시골은 뭐 폭격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북한의 도시치고 남아있는 게 아마도 아무것도 없다. 그 정도로 폭탄을 많이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상황 판단도 잘못하고, 남침만 하면 그냥 싹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벌써 그 당시에 마오쩌둥은, 남침하면은 미국이 온다. 그래. 미국이 오는 게 당연한데, 새로 생긴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인 중공은 미국하고 한번 반드시 싸워야 된다. 근데 중국 본토에서 싸우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싸우는 게 더 쉽다. 왜? 한반도에는 산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은 사실은 평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선택을 한 거래요. 그래, 한반도에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수류탄으로 대항한다. 할 수 있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물러나면서 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어유 잘 됐다. 겨우 살았다. 이렇게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쳤을 거 아니에요. 이게 팩트인데도 이후 휴전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선전을 했느냐. 이렇게 선전했다는 거예요. 이 휴전협정 맺기까지가 아주 지리한 교섭이 진행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거는 거의 한 1년 정도예요. 51년 중반까지 엄청나게 밀고 밀리는 전투가 벌어지지만 사실상의 전선은 1951년이면은 교착 상태가 돼가지고 휴전선,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계속 사람만 죽이는 그거를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랬으면서도 그런 멍청한 짓을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2년 동안 그렇게 사람만 죽이고 전선은 교착 상태 된 상태니까 휴전협정을 맺는 과정이 얼마나 짜증스럽겠어요. 2년이나 끌었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협상자들이 이거 오점이다. 미국의 협상자들이 피곤해하거나 짜증내는 순간을 그때 찍힌 사진을 교묘히 이용해서 7월 27일 날 마침내 미국이 항복한 날로 항복을 받아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휴전을 간절히 원했던 건 누군데 도대체. 그래서 뭐예요? 뭐 여기서 책에 나온 걸 좀 읽어봅시다. 와다 하루키의 북조선엔 이런 말이 나와요. 휴전협정의 조기 타결을 바라는 강한 의지와 그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타결파는 김일성. 휴전을 제발 좀 빨리 하자는 건 김일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고 휴전을 하자는 김일성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스탈린하고 마오쩌둥은 반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군 중에서도 반발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런 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일병전에도 이런 얘기 나와요. 스탈린은 휴전회담을 하면서 전쟁을 계속하면 된다고 중국과 북한을 설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밀어붙인 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이런 건 아까도 얘기했어요. 중국이 계속 미국하고 싸우면은 얘네들 힘이 떨어질 테니까 자기가 좋고 자기가 계속 대장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팩트인데 근데 이게 승리의 727이에요. 전승 727. 그래서 한국이 7월 27일이 한국과 미국에서는 휴전일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전승일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날. 이래서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해요. 이렇게 미국을 이긴 날이라니까. 미국은 진 적이 없어요. 미국이 졌으면 남한에서 물러났어야죠. 이때 전승을 했으면. 이게 참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짓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에 727 담배라는 거 있어요. 고급 담배래요. 그 고급 담배인데 1950에서 53년 전쟁을 했고 미국과 그래서 우리가 7월 27일 날 항복문서를 받아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자유일보라고 이 자유일보에 올해 7월 27일자 인터넷 지면을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담배를 핀대요. 이 고급 담배니까. 전승절을 기념하는 담배니까 고급 담배를 해야 되죠. 싸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김정은이 담배 피는 사진, 그런 사진 또는 무슨 조선중앙TV에 화면이 나왔던 모양인데, 이렇게 비꼰 거죠. 7.27 담배 피면 무슨 생각할까, 오늘. 7월 27일이, 팩트는 휴전일인데, 자기들은 전승일이라고, 이렇게. 고급 담배처럼 생겼네요. 그죠? 필터도 그렇고. 자, 저희가 이제 이 B.R. 마이어스가 이 책에서 정리한 김일성 신화, 김일성의 신화된 인생을 쭉 들었는데요.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론이 참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언론이 없기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언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이 가능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레임을. 그 누구도 팩트 체킹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명박근혜가 언론장을 위해서 별짓을 다 했잖아요. 도대체 그 누구의 이정현 수석인가요? 막 KBS 그 보도국장한테 소리 지르고 언론 장악을 해야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론만 장악하면 무슨 거짓말이든 할 수 있어요. 국민 머릿속에 쳐넣을 수가 있어요. 세뇌. 어? 거짓말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팩트 체킹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비추지 않으면 국민이 죽는다는 거를 저희는 김정일 시대에 봤죠. 어? 체제가 어떤 프레임을 씌울 때 그거에 대해서 반론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언론이 뺏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한 국민 적게는 30만, 많게는 200만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명박근혜 시대에 이 언론 장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 이게 성공하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항상 저희가 언론을 중요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의 신화된 일생을 쭉 그동안 얘기했는데요. 뭐 몇 가지 정리를 하자면 김일성은 독립운동, 항일운동 했어요.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일본도 꺾은 적이 없고 미국도 꺾은 적이 없어요. 일본 관동공원의 그 토벌작전을 피해서 소련 영내로 도망갔고 피난을 갔고 나중 후위를 기약하면서 남침했을 때 미국이 참전하면서 미국한테 완전히 깨졌는데 이긴 적도 없고 사실은 졌다고 봐야 되죠. 일본을 피해서 도망갔고 미국한테는 완전히 나라를 뺏길 뻔했으니까. 근데도 이게 팩트인데도 그들을 항복시켰다고 거짓말을 해요. 참 이게 뻔뻔스러운 거죠. 이렇게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독립항일운동을 만주 소련에서 한 사람들이 김일성만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한 사람도 있고 소련에서 한 사람도 있고 아까 저 박헌영처럼 그 어목한 식민지에서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해버려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게 그 빨치산 유격대 파죠. 빨치산 유격대 파가 있고 또 갑산파라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 활동하던 공산당들이 그 사람들은 특히 함경도 쪽에 그 보천보 전투에 보천보가 함남에 있거든요. 그 갑산군 보천보예요. 그러니까 갑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있고 또 연안파라고 중국에서 했던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 뭐라 그럴까 다 숙청하는데 그거는 마치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학생 운동권이 있었어요. 민주화 세력이 군사 독재 시절에 남한에 그 중에 한 명이 집권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그 과거 민주화 운동의 동료 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 다른 지역에서 한 사람들은 다 반당, 또 뭐 미국하고 내통했다. 분파주의자는 다 숙청한 거예요. 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갑산에서 일어난 그 항쟁을 북한 정권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그것도 항일 투쟁의 하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갑산파 죽이고 다 죽이는 과정에서 다 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되잖아요. 그 같이 정권을 세운 분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한 분파들을 하나하나씩 숙청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건 나쁜 놈, 이건 나쁜 놈, 이건 나쁜 놈 하니까 갑산에서 활동한 사람도 나쁜 놈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왜 정권 초창기에는 같은 뭐 남한으로 비교하자면 같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으로 쳤다가 자기네들이 그 유일 숭배 쪽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을 숙청해 놓고는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역사를 있는 팩트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막 고치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갑산파가 애국동지였다가 나중에는 반당 반혁명 분자가 돼서 숙청의 대상이 되고 참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 남침을 해서 그런 비극을 일으키고 자기들 안에서도 막 비극을 일으키는 거예요. 김일성하고 아주 가까웠던 그 항일 유격 빨치산
만 빼고는 다 나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민족의 비극이에요. 김일성은 뭐 도대체 굉장한 민족사의 비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건데요. 북한이 남침을 한다니까 마오쩌둥은 이런 판단한 거예요. 남침하면 미국이 참전한다. 그래서 미국이 참전할 것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가서 도와줘서 미국이랑 한번 싸워야 된다. 그래서 무승부를 만들어 놓아야만 이 세상에 중공, 공산중국이 존재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본 거죠. 그래서 미국과 전쟁을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타이완이 좋을까? 인도차이나가 좋을까? 한반도가 좋을까? 한반도가 제일 좋다. 왜냐? 한반도는 소련하고도 붙어 있어, 국경선이. 소련도 함께 싸울 수 있고, 타이완은 섬이잖아요. 섬은 공군, 해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섬에서 싸움하면은. 근데 한반도에는 산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붙는 게 최고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내용도 있어요. 강대국은 항상 경쟁을 하고 싸워요. 강대국끼리는. 근데 강대국은 자기들 땅에서는 전쟁 안 해요. 왜냐? 자기들 땅에서 하면 땅이 망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리고 전면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또 전면전 되는 것도 별로고. 그래서 강대국은 항상 한반도처럼 변경해서 한판 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두머리가 있으면은 우두머리 자기 빌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는 안 싸워요. 자, 무슨 칠성파 두목이 있고 도끼파 주먹이 있으면은 이 두 파가 싸울 때는 자기네 본바닥 거기서는 안 싸워요. 어디서 싸우느냐? 두 파의 접점이긴 하지만 제3지역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대립 상태잖아요. 중국이 크는 거를 미국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일부 구구들은 전쟁하면 된다고 맨날 떠들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격렬하게 다툼을 할 때 싸움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 현장이 되는 거는 변방지대, 미국과 중국이 만나는, 하지만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변방. 여기 나오잖아요. 대만이랄까, 인도차이나랄까, 한반도가 딱 좋은 데인데, 한국 사람 중에는 자기들은 싸울 것도 아니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답답한 얘기죠. 이거 막 하던 얘기입니다. 마오쩌둥은 만약 미국이 원자폭탄을 사용한다면 수류탄으로 대응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판단한 김일성과는 참 이 전략 이런 면에서 전체 큰 판세를 보는 이런 거에서 참 레벨과 다르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참 궁금증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북한을 실어서 탈북했다면서도 김일성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마이어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태영호 이 영국 공사 했던 사람이죠. 북한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죠. 이 사람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추억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특히 이런 기성세대한테는. 자, 봅시다. 이 책이 511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7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70년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일요일에는 아버지가 생맥주를 바켓스에 담아 사들고 왔다. 자그마한 감방에서 동네 사람들과 모기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 맥주를 마셨다.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미국과 웃으며 미래를 그리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거의 없었다. 이런 사회주의 북한이 언제부터 기우기 시작했을까? 나는 김정일이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당에 들어와 세습 통치를 확보하기 위한 사상이론적인 체계를 정립하면서부터라고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은 김일성 시대만 해도 웃고 맥주 마시고 이럴 수 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이런 게 깨졌다. 그래서 마치 한국의 60대 이상이 국정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잖아요.
박근혜가 망가지면서 그것도 같이 망가진 측면이 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가 망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남한 사람한테는 박정희 신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런 신화가 북한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 때는, 김정일 때 뭐 나중에 하겠지만, 김정일 때도 그 신화를 많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김정일 시대 때는 사람들이 불행했거든요. 아무리 선전한다 그래도 30만 명에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데, 어떻게 그거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웃으며 미래를 그리던 시절은 절대로 될 수가 없었죠. 김정일 치하에서는. 물론 그 김정일의 그 비극은 김일성 시대고 싹이 터요. 그거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죠. 김일성이 일찍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일성이 조금만 살았으면 김일성이 죽은 게 94년이잖아요. 1994년. 그리고 북한에서 수많은 3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생긴 게 90년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만 더 살았어도 이 굶어 죽는 거 대량 아사는 김일성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 고전에 딱 죽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 김일성 신화가 깨지는 거 못 본 거예요. 마치 남한에서 박정희가 여러 가지 실정을 했는데 그게 전폭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김정일이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면서 영웅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박정희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근데 팩트를 말하자면 벌써 박정희 죽기 전에 70년대 말에 가면 한국 경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실은 부마 사태 같은 게 한국 경제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엄혹한 유신 시대에 부산 마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탈북자들도 김일성 얘기가 나오면 줄줄 흘리는 거, 이 김일성 신화를 듣고 자란 사람들, 그리고 김일성한테는 다행이랄까, 김일성이 일찍 죽음으로써, 급서함으로써 그 비극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일한테 가버린 책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 신화를 알아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남한이 싫어서 탈남했다면서 박정희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가령 이 사람이 뭐 일본으로 도망가거나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남한 사람인데. 나는 남한이 너무 싫어서. 근데 박정희 얘기만 나오면 눈물 줄줄 흘리면 이상하죠. 근데 그 박정희 신화를 이해하면 가능한 거예요. 북한 사람 똑같아요. 김일성 신화를 이해하고 들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저 신화, 거짓말이 아직 깨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마이어스 이런 얘기해요. 111쪽에서. 탈북자 중에서조차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죠. 마이어스는. 김일성 신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 사람들이 듣는 김일성 신화를 들으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김일성 시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마치 박근혜 국정농단 포록이 나기 전에 남한의 구세대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했듯 김일성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김신의 신화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한에서 박신의 신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박정희 생가를 사람들이 계속 참배를 하고, 왜냐면 그때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땐 그래도 쭉쭉 경제가 크고 내 수입도 늘어나고 박정희 때만 해도 내가 집을 사고 못 마시던 맥주도 마시고 뭐 이랬다 그러면서 그 해피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깨졌어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김일성 신화가 햇빛이 쬐어져서 검증받고 깨져야지만이 이런 현상이 사라져요. 김일성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줄줄 흘리는 현상이.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이 잘 지내려면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북한에서만 산 사람은 이런 거를 그냥 팩트로 믿거든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 신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김일성의 신화화된 일정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김정일 진화합니다. 김정일의 거짓 신화화된 인생, 거짓말로 짜맞춘 김정일의 대단히 그 나라만 생각하는 인생 스토리는 참
그 남한 같은 정상국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스토리텔링이에요. 당신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